따뜻한 감성, 차가운 이성, 정확한 분석이 함께합니다. 뜨거움과 따뜻함이 함께하는 시간,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역사적 사실에 비춰봐도 국제법상으로 명백한 일본 고유의 영토다. 바로 일본 외교 청소에 기술된 독도 관련 내용인데요. 오늘 3부 이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죠. 안녕하세요. 고두심입니다. 제주도를 사랑하시는 만큼 롯데 제주사랑 감귤사랑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마시면 마실수록 우리 제주 감귤 농가에 큰 힘이 됩니다. 맛있다. 감귤 주스는 롯데 제주사랑 감귤사랑. 하영 먹고 하영 건강 없어야? 제가 오늘 3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결국은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고 주장하는 일본 외교청서, 이것이 발표가 됐는데요. 근데 그저께는 일본 정부가 또 독도는 역사적으로 일본 영토지만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왜곡된 내용을 담은 중학교 교과서 검정을 승인해서 우리 국민의 공분을 샀었죠. 일본의 역사는 자신들만의 생각을 담은 얘기인가요? 자, 이렇게 극우화로 치닫는 아베 정권에 대한 일본 내 분위기 알아보겠습니다. 일본 전문 매체죠. JP뉴스의 유재순 대표 전화 연결합니다. 유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유재순입니다. 예, 먼저 그 외교청서가 어떤 의미인지부터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외교청서는 우리식으로 외교 백서를 말하는 것인데요. 예. 내용은 일본의 국제정세와 외교 문제를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본 외무성이 발행하는 외교청서는 표지 색깔이 파랗다고 해서 외교청서로 불리고 있는데요. 1957년부터 매년 발행하고 있으며 올해로 제58호째가 됩니다. 예. 일본어와 영어로 제작된 이 외교청서는 오는 6월부터 일본어판이 일반인들에게 판매되고요. 영어판은 8월 초순부터 외무성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일본 그 외교 청소이니까 이 독도가 자기네 나라 땅이다 이렇게 지금 쓴 거죠, 올해 거에. 그죠? 네, 그렇습니다. 외교청서에 한국 그 부분이 있는데요. 예. 한국 관련 내용은 한국과 일본은 가장 중요한 이웃 나라이며 한일 양국은 2015년 한일 국교 정상화 50주년을 맞이해서 협력의 중요성을 확인한다. 이를 위해 작년에 한일 외무장관 회담을 2차례에 걸쳐서 개최했고, 그리고 독도는 영토상으로나 국제법상으로 일본 땅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독도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술한 것은 아까 좀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외교청서보다 일본 중학교 교과서 20여 권 전체에 걸쳐서 국제법상으로나 역사적으로 일본 땅이라고 강조한 사실이 일본 언론에 크게 대대적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자기네 그 과거에 잘못했던 내용은 빠져 있죠. 예를 들면은 이 일본군 성노예 문제라든지 이런 거요. 네, 근데 그 청서를 보면은요,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별도란이 있습니다. 예. 꽤 길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새롭게 사과한 내용은 없습니다. 대신 과거의 주장을 뒤풀이해서 정리해 놨는데요. 특히 위안부 대해서만 별도로 설명을 해 놓은 내용 중에 위안부 문제는 이미 샌프란시스코 평화 조약에 따라서 양국 간에 법적으로 완전히 해결된 문제라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역사라는 건 해결될 수 없다라는 가장 단순한 진리마저도 모르는 사람들이 지금 정권을 잡고 있는 모양이죠. 예? 네, 그렇습니다. 아이고 참. 근데 이거 뭐 외교청서 영어로까지 만든다며요? 네, 영어로 이미 만들어졌고요. 예. 영어판 외교청서 제작은 9년 전까지 발행되다가 9년 만에 다시 부활된 겁니다. 예. 영어판으로 제작된 외교청서는 해외 공간으로 일본 공간이죠. 일제히 보내져 일본 정부 입장을 홍보할 예정으로 있고요. 또한 오는 8월 초순부터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외무성 홈페이지에 실리게 될 예정으로 알려졌습니다. 언론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예민한 문제들이 실려 있는 만큼 일본 언론도 대대적으로 보도를 하고 있는데요. 예. 외교 정서는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과 외교 관계를 맺고 있는 세계 각국에 관한 내용이 기술돼 있기 때문에 사실관계 보도가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다만 아사히 신문 같은 경우는 어제 일면 톱뉴스로 중학교 교과서 전체에 걸쳐 위안부 문제와 전후 도쿄 재판 그리고 독도 문제에 대해 일본 정부의 견해가 가필됐다고 크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물론 우리 정부는 강력히 항의를 할 텐데,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일본 내에도 이 아베 정권과 같이 극우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 또 양심적인 일본인도 많지 않습니까? 이 일본인들 이거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언제나 그렇지만 일부 역사 문제에 대해 관심이 있는 일본인을 제외한 대다수 국민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다지 관심이 없고요. 관심이 없다. 그런 만큼 심각하게 생각지도 않고 있습니다.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또 한국이 또 항의를 하겠구나, 시끄럽게 떠들겠구나 하는 그런 분위기 정도이지 한국처럼 그렇게 진지하고 심각하게 자기 외교 문제를 생각하고 있는 분위기는 아닙니다. 비판의 목소리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진보 언론이나 양심적인 학자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예. 하지만 2기 아베 정권이 들어선 이후 이런 현상이 좀 이렇게 두드러졌습니다. 설사 양심 있는 학자들이 올바른 소리를 낸다 해도 보도하는 일본 언론이 거의 없고요. 아베 정부는 이들에 대해서 무조건 무시하거나 집단 비난으로 일관해서 일반 국민들은 잘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 같은 양심적인 학자들이 우익 편향 분위기 속에서도 꾸준히 역사 왜곡에 대해서 비록 작지만 계속 목소리를 내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일본 양심이 살아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요, 이런 식으로 자꾸 이제 프로파간다를 선동을 하다 보면 네. 일본 국민들의 독도에 대한 생각도 많이 달라질 것 같은데, 이 자기네들 땅이라고 생각하는 국민들 많죠. 불과 10년 전만 해도 대다수 일본인들은 독도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또 일본 땅인지도 전혀 몰랐었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우익 성향의 아베 정부 때문에 상당히 많은 일본인들이 독도 문제에 대해서 알고 있고 또 일본은 심정적으로 일본 영토라고 생각하는 일본인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렇군요. 네. 우리 유 대표께서는 일본에 상당히 오래 사시면서 일본 문화, 일본인에 대한 책도 여러 권 내신 일본 통이신데 네. 지금 아베 정권의 들어서 아주 부각될 수밖에 없는 일본의 극우화 행보, 이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사실은 어느 정도 극우적인 분위기하고 맞물리기 때문에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저희들이 일본 학자나 일본 언론인들, 작가들과 이렇게 자주 만나서 토론을 하는 내용인데요. 네. 한마디로 일본이 조바심에서 오는 초조함의 발로라고 그럽니다. 일본은 역사의 문제에 관한 한 컴플렉스가 대단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예. 침략국인데다가 유일하게 기대는 것이 미국입니다. 예. 그래서 의식 있는 일본 학자들은 일본 정부를 가리켜서 선진국형 사대주의 정부라고 비아냥을 대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만에 하나 미국이 일본에 대한 끈을 놓으면 그야말로 외톨이 나라가 되는데 바로 이 같은 상황을 모면하고 세계로부터 일본이 착한 나라라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서 우익 정치인들과 우익 학자들을 중심으로 과거 10여 년 전부터 치밀하고도 집요하게 역사 세탁을 시도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니, 착한 나라라고 보이기 위해서는 사실은 과거를 인정하고 네. 과거에 대한 반성을 보여야지 착한 나라라고 보이지, 착한 나라라고 보이기 위해서 역사 세탁을 해가지고 안 그랬던 것처럼 치부한다? 이거는 진짜 인식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심각한 사고 장애 정도 되네요, 이거는. 예? 그렇죠. 아주 심각한 거죠. 근데 문제는요, 지난주에도 이에 대해서 토론을 한 적이 있는데, 예. 일본 외무성에서는 이 같은 전략이 상당히 성공적인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걸 이제 아전인수 자화자찬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문제는 특히 유럽 쪽에서 일본에 대해서 물론 독일 같은 나라는 수상도 그렇지만 신랄하게 비판한 적도 있는데요. 대다수의 일반적인 유럽인들은 일본에 대해서 선진국이고 경제
발전을 이룬 나라고 굉장히 예의가 밝고 착한 사람들이라고 평가하는 이들이 많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일본 외무성에서는 이 같은 우익 성향의 전략들이 먹혀 들어가고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게 이제 오버하는 건데요. 제가 유럽에서 한 10년 정도 유학 생활하고 살았는데 네. 저는 일본을 원래 그렇게 나쁘게 평가하지는 않습니다. 그건 사실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 아베 정권 같이 극우화 행보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유럽인들의 판단이 바뀐 것이 아니라 유럽인들은 원래 일본에 대해서 사실상 그다지 나쁜 인상을 갖고 있지 않았다. 그런데 뭐 그게 자기네들이 잘해서 그렇게 갑자기 인식이 바뀌었다. 이거는 전 아닌 것 같고 또 하나는 뭐냐면 유 대표께서 인터뷰에서 네. 일본 내 극우 세력에 반하는 움직임보다 오히려 친한파, 지한파들의 인식 변화, 의식 변화가 더 중요하다. 네. 이건 어떤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죠? 네, 제가 개인적인 지금 거의 20 몇 년간 일본에 살고 있는데요. 제 개인적인 판단일지는 모르지만 한국에서는 친한파, 지한파면 무조건 우리 편이고 우리나라 입장에서 얘기한다고 오해를 하고 계시는데요. 네.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아하. 일본의 극우 인사들을 보면 과거에 직간접적으로 한국과 관련된 일을 하거나 예. 그리고 한국에 대한 지식이 많은 이들이 대부분입니다. 음. 실제로 혐한책이나 반한책을 쓰는 사람들 대다수가 소위 친한파들이고요. 특히 그중에 꽤 양심 있는 학자들이나 진보 인사들마저도 한국 정부나 한국 국민들 대응이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감정에 치우쳐 똑같은 목소리를 낸다고 하고 내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진절머리를 내는 이들이 솔직히 많고 있습니다. 많습니다. 예. 이 같은 현상은 친한파 일본인들에게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현상인데요. 아하. 그렇기 때문에 한국인들을 만나면 과거에 한국 입장에서 옹호를 해왔던 진보 인사들이 이제 그만 좀 하자라고 한국인한테 오히려 제안을 할 정도로 이렇게 진절머리 내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분위기에서요. 우리 유재순 대표 같은 경우에 일본에서 사시는데 어려움은 없습니까? 제가 작년에 일본 속의 한국 문화를 취재하기 위해서 거의 6개월에 걸쳐서 일본 전국을 돌았거든요. 예. 그런데 과거에 10여 년 전, 20여 년 전, 30년 전에 돌 때하고는 천지 차이입니다. 그 태도, 저희를 대하는 태도가. 아하. 그래서 취재 협조도 굉장히 어려웠고요. 그리고 거의 중요한 역사 문제라든가 일본 속의 한국 문화니까 고대사 아닙니까? 예. 그런데 중요한 기록물들을 전혀 저희가 취재를 하지를 못했고, 그리고 굉장히 반한 감정을 적대 감정을 나타내는 일본인들이 많아서 취재하는 과정에서도 굉장히 당황한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인들 시골조차도 지방에서조차도 반한 감정이 나타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사실은 제 개인적으로 굉장히 충격을 받았는데요. 이런 경향에 대해서 좀 한국 정부에서 알아서 전략적으로 일본 외교에 대해서 좀 전략적으로 나왔으면 합니다. 예. 제가 예전에 동경 갔을 때 제가 일본어를 못해가지고 영어로 뭐라 그랬더니 네. 일본어로 막 어떤 가게 주인이 소리를 지르면서 저한테 얘기를 하는데 네. 이게 무슨 뜻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좋은 얘기는 아니라는 걸 알 수 있듯이 네. 사실 일본에서 좀 그런 감정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은 것 같다는 느낌이 있는데 일본에 그렇게 오래 사신 분도 그런 느낌을 갖고 계시는군요. 80년대, 90년대, 2000년대하고는 그 태도가 굉장히 다릅니다. 80년대는 모르고 차별을 했거든요. 식민지 사관에 젖어 있어서 예. 이 사람들이 한국에 대해서 조선진이라고 그러죠. 조선진 가야래, 돌아가라, 싫다라고 노골적으로 얘기를 했고요. 90년대는 그래도 굉장히 우호적이었습니다. 그런데 2000년도에 들어와서 한류 붐이 있는 반면에 반대로 거기에 동시에 대한 저항도 있군요. 그렇죠. 저항감에서 오는 컴플렉스라든가 그리고 일본인들 같은 경우는 한국 고대사에 대해서 굉장한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식민지 침략국이라는 데에서도 컴플렉스와 불안감, 초조함 그런 거를 의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에 대해서 조금만 큰 소리를 내면 거기에 대해서 화들짝 놀라는 성향을 보이면서 반응을 보이면서 반면에 적대적 감정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이게 참 한일 관계 앞으로 더 꼬일 것 같은데 참 큰일입니다. 어쨌든 일본 내에서도 그래도 꿋꿋하게 잘 지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고맙습니다. 듣죠.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JP뉴스의 유재순 대표였습니다.
스포츠 소식 최동훈 스포츠 평론가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프로야구 얘기부터 해볼까요? 예? 예. 프로야구의 연륜이 만만치가 않죠. 신생팀 KT가 개막 후에 8연패에 빠졌다 그러네요. 예? 예. 이 프로야구 10번째 구단이죠. 이 KT 위즈가 어제 SK에 2대3으로 패해서 개막 후 8연패를 기록했습니다. 2013년에 9번째 구단인 이 NC가 7연패 뒤에 감격적인 첫 승을 올렸는데 이 KT는 이 8연패까지 몰리면서 이 신생팀 개막 후 최다 연패 신기록을 쓰는 이 불명예를 안게 됐습니다. 예. 2대3이라는 스코어가 보여주듯이 KT가 이 마운드에서는 그럭저럭 버텨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타선이 좀처럼 터지지 않아서 고민이고요. 특히 한 점차 패배나 역전패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이 신생팀에서 경험이 좀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도 이제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리고 우승 후보라고 생각했던 두산 어떻게 17대4로 졌어요? 예? 큰 점수 차죠. 예. 근데 이 두산이 일요일 롯데전에서 16대4로 크게 졌거든요. 예. 근데 어제 또 이 넥센에 17대4로 무너진 겁니다. 이 두 경기에서 33점이나 내주는 이 블록버스터 경기를 했거든요. 예. 이 두산의 김태형 감독이 머리가 좀 꽤나 좀 아플 것 같은데, 왜냐하면 이 선발 리포트나 이현승, 마무리 노경은 선수가 부상으로 빠졌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불펜들도 이 부진을 면치 못해서 이 마운드가 완전히 붕괴된 느낌을 주고 있어요. 이 마운드가 무너지니까 어제 이 넥센 타자들은 반대로 신이 났습니다. 27안타로 이 두산 마운드를 두들겼고요. 뭐 선발 타자 전원 안타, 한 경기 팀 최다 안타 신기록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예. 그리고 특히 넥센의 박병호 선수 혼자서 홈런 2개 날렸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리고 한화는 연장 11회 말에 끝내기 안타로 승리했다 그러더라고요. 예, 이 한화가 연장 11회에 외국인 선수죠. 이 티세레머니로 한창 인기를 끌고 있는 이 모건 선수의 끝내기 안타로 LG의 4대3 이 극적인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리고 또 이 NC는 기아를 이기고 4연승 달렸고요. 이 삼성도 롯데를 3대1로 따돌렸는데 이 삼성의 좌완 장원준 선수 이 개인 통산 100승을 달성하는 의미 있는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렇군요. 자, 축구 소식 알아보죠. 아시아 축구 연맹 그러니까 AFC 챔피언스 리그가 열렸는데 우리 팀이 모두 무승부에 그쳤다 그러죠? 예, 이 성남 FC하고 이 FC 서울이 AFC 챔피언스 리그 조별리그 경기에 어제 나섰거든요. 어제 예. 두 팀이 다 비겼습니다. 이 성남은 중국 광저우하고 0대0 무승부를 기록했고요. 예. 이 FC 서울 역시 호주의 웨스턴 시드니하고 1대1로 비겼습니다. 예. 그리고 농구 프로농구 얘기인데 말이에요. 예. 감독이 30대다. 이거 상당히 젊네요. KT가 39살 조동현 모비스 코치를 감독으로 임명했다 그러죠? 예, 이 39살 감독의 탄생은 이렇게 흔치는 않은 일인데요. 최근 들어서 좀 이 두드러진 경향을 좀 띠고 있습니다. 예. 이 KT가 신인 감독의 조동현 모비스 코치를 선임했거든요. 이 조동현 감독 39살인데 만 39세입니다. 이 현역 시절에 조동현, 조상현, 쌍둥이 형제 선수로 유명한 이 스타 출신이고요. 저는 이 조동현 감독을 대전고 시절부터 봐왔는데 굉장히 성실한 선수였거든요. 예. 이 선수 시절에는 특히 아주 근성 있는 수비로 인정을 받기도 했었죠. 예, 그렇군요. 근데 뭐 이제 감독도 점점 프로스포츠에서 젊어지는 모양이에요. 예? 나이 들면 갈 데가 없겠네 이제. 큰일이네. 예? 이 최근의 추세가 좀 그런 면이 있는데요. 예. 이 프로배구에서 현대캐피탈이 39살 최태형 감독을 선임했었거든요. 좀 더 파격적이었어요. 왜냐하면은 이 코치 생활을 전혀 하지 않았었거든요. 예. 이 선수에서 곧바로 감독으로 끌어올린 겁니다. 예. 거기에 어제도 이 LIG 손해보험도 이 40대 강성현 감독을 새로 선임을 했는데 예. 이 젊은 감독의 장점은 분명히 있고요. 예. 그런데 이 감독 선임도 때에 따라서 소장파를 기용하거나 노장파가 줄을 이루는 유행, 이 트렌드가 있는데 예. 분명한 건 일종의 실험이고 도전인데 모두 다 성공하지는 못한다는 거죠. 예. 누가 끝까지 명예롭게 살아남을 수 있을지 알겠습니다. 저도 좀 궁금하고 지켜보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최동훈 스포츠 평론가였습니다. 출발 새 아침은 청취자들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문자 서비스 혹은 트위터 YTN 알스타트로 함께해 주세요. 참여하신 분들 중 몇 분을 선정해 준비한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개성공단 입주기업 회장단이 어제 개성을 방북했습니다. 북한이 일방적으로 최저임금 인상을 통보한 것에 대해서 긴급 협의하기 위해서인데요. 북측은 노력해달라는 남측 기업인들의 요청에 대해서 그렇게 해보겠다. 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하는데 그러면 문제가 풀린 걸까요? 자, 자세한 입장 개성공단 기업협회 유창근 부회장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유 부회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어제 개성 가셨었죠? 예, 그렇습니다. 잘 다녀왔습니다. 근데 북측이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겠다 이런 얘기를 한 모양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이제 북측에서도 임금 문제로 저희 못지않게 많이 고심을 했던 모양입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문제 제기를 하니까 개성공업지구 발전과 입주 기업들을 위해서 양보하고 관리위원회와 협의해서 잘 풀겠다라고 예. 했습니다. 잘 풀겠다. 근데 예. 그 문제는 믿을 수가 있느냐는 거죠? 지난달에도 그랬고, 이제 어제도 그렇고, 이제 북측 당국자들이 그 개성공단에 대한 상당한 의지를 좀 보이고 있는 걸로 봐서는, 예. 이 문제는 아마 풀기 위해서 노력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월급날이 언제예요? 개성공단은? 10일부터 20일 사이입니다. 10일부터 20일 사이. 그러니까 회사마다 예. 다르다 이 말씀이시군요. 그렇습니다. 11일부터 20일 사이에 이제 기업들이 이제 그 형평성에 맞게끔 해서 이제 그 각자 지급하는 날이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엔 월급을 어떻게 줍니까?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이 문제 때문에 이제 그 저희들이 어제 올라갔던 것도 이제 그 문제였고, 예. 임금 계산이 이미 이제 시작됐는데 이걸 어느 기준에 맞춰서 해야 되는지 이게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당연히 이번에는 좀 늦어질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에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현재서 시달릴 법인장들이라든가 이제 여러 가지 문제를 고려해서 저희가 문제를 해결해봐야 되겠다라고 예. 했는데 이제 극적으로 어제 북측 총국이 관리위원회하고 협의해서 잘 그 문제 없도록 하겠다라고 했으니까 아마 이번엔 슬기롭게 넘어갈 것 같습니다. 이번엔 슬기롭게 넘어갈 것 같다. 그렇죠? 네네. 근데 지금 북한 요구는 최저임금을 70.35달러에서 74달러로 인상하고 사회보험료 산정이 기준이 되는 노임총액의 가급분을 포함하라 이런 얘기라고 하는데 근데 이거 이렇게 만일 북한의 요구대로 이렇게 한다면 실제로 우리 기업들이 상당히 비싼 임금을 주고 결국 개성공단에서 일하게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진 않아요? 이번에는 사실 그 70.35에서 74은 0.18%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사회보험료로 한 달에 들어도 이제 월 따져 보면은 한 7, 8천 원 정도. 예. 이제 그 금액이 이제 주제가 된 것이 아니고 일방적으로 통보한 것이 문제였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우리 정부 쪽에서도 그랬고 이제 북쪽이 일방적으로 통보하게 되면 향후에 앞으로도 이렇게 일방적으로 5%든 10%든 통보해서 결정을 하면 어떡할 것이냐.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런 문제는 기업과 또 당국 간의 협의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 주제였기 때문에 북쪽에서 일단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그 관리위하고 협의하는 걸로 해서 이제 거기서 이제 결정할 일입니다. 예, 그렇군요. 그런데 제가 이걸 왜 좀 여쭤본 거냐 하면은요. 실제로 임금이 지금 월급만 따지면 74달러 이런 얘기가 나오겠지만 사회보험료라든지 이런 거 다 합하면 좀 더 올라가죠? 예, 좀 올라갑니다. 100불 넘죠? 이미 지금 우리 그 개성공단 임금이 보통 180불 정도 그 정도 지급하고 되죠. 있어요. 그렇죠. 180불이면은 사실은 동남아 다른 지역에 비해서 임금이 싼 편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보편적 수준은 좀 맞춰가고 있는 입장입니다. 보편적 수준이라는 게 어떤 의미죠? 그러니까 이제 동남아의 이제 그 중국이나 베트남을 제외하고 예. 조금 이제 그 싼 나라들이 있어요. 이제 중국이나 베트남은 저희보다 훨씬 높고 예. 한 300불대 이상 되니까. 예. 그렇지만 미얀마라든가 캄보디아라든가 이런 나라들은 아직까지 이제 그 저임금 수준이 많이 있거든요. 예. 그런 부분들하고 저희들이 이제 보편적으로 따져봤을 땐 큰 차이는 없다.
라고 하는 건데 이제 이쪽에서는 그 동남아하고 굳이 비교를 하냐. 예. 여긴 남북 간에 또 이제 특별한 어떤 민족 사업이고 민족 간에 또 이런 문제를 또 잘 풀어가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입장을 또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그건 북한 측의 입장이죠. 민족 그렇습니다. 사업이든 뭐든 간에 기업이란 자본주의에서 기업은 이윤을 남기는 건데 예? 네. 민족 사업이라고 희생을 해라? 그거는 사실 논리에 맞지 않는 얘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저희들도 그 문제는 철저하게 기업이 적정한 어떤 그 임금 수준을 맞춰서 생산성을 따지는 거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런 임금을 지급하게 되면 이제 생산성 문제를 고려해야 된다. 예. 해서 이제 북쪽에서도 그걸 동의를 했습니다. 근데요, 일부에서는 북한의 임금 인상 이것이 자꾸 우리들 찔러보는 거다. 예? 조금씩 흔드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희들이 지금 많이 안타까운 것이 이제 개성공단이 한 번도 아니고 네. 여러 번 이제 이런 문제에 이제 봉착되다 보니까 네. 이게 정치적 쟁점하고 경제적 쟁점이 자꾸만 그 왔다 갔다 하죠. 섞여갖고서 예. 정경분리가 안 되는 것들이 이제 원인이 되잖아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우리나라도 그렇고 뭐 전 세계 어느 나라나 임금 문제는 사실 그 기업과 근로자 간에 아주 첨예하게 그 대립하고 있는 예. 기업이 존속하는 한은 계속 또 이제 협의해야 될 그런 문제지 딱 정해놓고 어느 기준에 맞춰라 이렇게 하기는 참 무리한 각 기업별 성격에 따라서 우리가 뭐 북쪽에 가서 이제 시장 경제를 도입했으면 각 기업의 성격에 따라서 일이 잘 된 데는 월급을 좀 더 줄 수도 있고 그렇죠. 또 생산성이 안 올라간 데는 덜 줄 수도 있고 예. 이렇게 그 시장 경제가 돼야 되는데 어떤 틀에다 딱 묶어놓으면 이게 계획 경제가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가 개성공단에서는 자유롭게 기업들이 생산성에 따라서 우리는 임금을 준다. 이런 쪽으로 가야 되는데 다른 정치적 쟁점이 돼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어떻게 전망하세요? 이 월급 문제. 이제 월급 문제는 큰 고비를 넘긴 것 같습니다. 그것은 일단 그 북쪽이 일방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첨예한 문제였는데, 이제 우리 그 관리위하고 협의하겠다고 한 것은 이미 북쪽이 한 발 물러선 거니까, 이제 이런 측면에서는 좋은 결과가 나올 겁니다. 예. 근데 이런 것들이 또 반복돼선 곤란하겠죠. 그렇죠? 당연합니다. 저희들은 이제 더 이상 개성공단이 이런 문제로 시간을 낭비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개성공단 기업협회의 유창근 부회장이었습니다. 거울아 거울아 누가 이 세상에서 가장 이쁘니? 2588 홍대동 김수미. 나? 아니 나는 전화를 더 잘 받잖아. 나 경력자야. 미스 할매도 좋지만 대리운전 고객님 전화 받는 게 더 좋아. 잘생겼다 잘생겼어. 2588 2588 꽃보다 2588. 신율의 출발사가 지금 3부 순서 여기서 줄입니다. 잠시 뒤 4부에서 뵙죠. 계절의 여왕 5월 가평 자라섬에서 아주 특별한 무대가 펼쳐집니다. 국내 최대 야외 무대에서 펼쳐지는 아름다운 공연과 화려한 불꽃놀이의 강연 2015 자라섬 불꽃축제 티켓 문의는 인터파크 1544-1555 국제 뉴스 속에서 한국을 봅니다. 국제시장 국제 뉴스 속에서 우리를 바라보고 우리가 또 국제적 문제를 바라보는 국제시장 코너인데요. 자, 오늘도 르몽드 디플로마티크의 임상은 편집위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은 그 이란 핵 협상 타결 얘기를 좀 해보죠. 이제 이거 타결이 되면 북한 핵 문제밖에 안 남았는데, 그렇죠. 그죠? 네. 자, 우선 이란 핵 문제 요거 좀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이게 그 현지 시간으로 2일이었죠. 예. 참 오랜 상고 끝에 타결이 된 건데 P5+1이라고 해서 6나라죠. 그러니까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5개 나라에다가 독일까지 이렇게 6나라가 꾸려진 이제 국제 협상단이 이란하고 스위스 로잔에서
좀 10년 이상 끌어온 이란의 핵 활동 제한 골자로 하는 이 대협상을 타결을 지은 거죠. 예. 일단 그러니까 공식 이름은 포괄적 공동 행동 계획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잠정적인 합의안이고 이제 오는 6월 30일까지 완전 합의를 이끌어낸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있는 거죠. 예,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제 합의안에 들어가는 핵심 골자 어떤 게 있습니까? 일단 두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양적으로는 일단 그 원심 분리기가 지금 그 이란이 보유하고 있는 것이 19,000기인데요. 예. 이거를 그 총 6,104개, 그러니까 1세대 초기 모델만 남겨놓고 이제 모두 폐기하기로 한 겁니다. 1세대 모델 뭐 이제 그 상업용이기 때문에 원래 국제협상단이 요구한 거는 5,000기 미만으로 줄이는 거였고 이란은 10,000기였거든요. 근데 이란이 많이 이제 양보를 한 거죠. 그다음에 이제 질적 문제라고 한다면은 중수로냐 경수로냐 이 선택 문제인데 뭐 많이 보도가 됐었습니다만 중성자의 속도 줄여주는 감속제. 이 보통 이제 우리가 보통 쓰는 물 이 경수로 하느냐 아니면은 중성자가 더 들어가 있는 중수소가 들어가 있는 그 중수로 하느냐 이게 이제 그 쟁점 아닙니까? 중수로를 쓰게 되면은 철연 우라늄을 연료를 쓸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중수를 만들기가 어렵다는 단점도 있죠. 전 세계에서 60% 원자력이 경수로고 우리나라도 월성의 경우는 저기 그 1기에서 4기까지만 중수로고 나머지는 전부 경수로죠. 근데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 중수로에서는 핵무기에 사용되는 플루토늄이 추출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국제협상단 요구는 이 중수로를 모두 경수로로 전환하라 이런 거였는데 이란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중수로는 놔두는 대신에 생산량을 줄이겠다 이렇게 주장을 해서 예. 이거는 그 이란의 그 제안이 많이 반영이 돼서요. 플루토늄 생산을 많이 줄이는 대신에 경수로로 전환하지 않는 이런 쪽으로 타결이 된 거죠. 사실 그 우리도 경수로 지어주다 말았잖아요. 북한에 돈만 네네. 날리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경험이 있는데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이 농축 우라늄 문제인 것 같아요. 고농축 그렇죠. 우라늄. 네. 고농축 우라늄 이거 만들기 위해서는 원심 분리기를 돌려야 하는데 네. 이거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양적으로 많이 줄인 거고요. 이 대신에 이제 그 이게 합의안에 들어간 것이 이거를 대신에 이제 경제 제재를 해제를 해주고 이제 그렇게 하는 그런 내용들이 이제 들어가 있는 건데 일단은 그 원심 분리기 양을 많이 줄인 거 이제 그게 이제 큰 타결 방향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죠. 얻은 게 뭐예요, 그러면? 이란이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네. 경제 제재가 이제 경제 제재가 풀린다. 예, 풀린 거죠. 그러니까 아직까지 완전히 풀린 건 아니고요. 가역적 합의라고 하죠. 보통 그러니까는 과정을 보다가 안 예. 되면 다시 원위치 시킨다는. 아. 그래서 이제 6월 30일까지 과정을 지켜보면서 미국하고 유럽이 그동안 내려졌던 경제 제재를 단계적으로 해제한다 이거죠. 경제 제재 말씀하시니까 그런데 이 이란이 경제 제재 받은 지 꽤 오래됐잖아요. 오래됐죠? 네, 30년 넘었죠. 그렇죠. 79년도에 호메이니가 이제 집권을 예. 하면서 신전 정치가 시작이 됐죠. 그러면서 이제 시작이 된 거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이란의 그 뭐 인프라가 완전히 그 망가졌다고 볼 수밖에 없는 굉장히 지금 심각한 상태에 놓여 있죠. 예. 그래서 이란 국민들 그리고 심지어 군부마저도 이번 합의를 좀 찬성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란의 지금 경제가 굉장히 심각한 상태로 놓여 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아, 그렇군요. 그러면은 뭐 어쨌든 이제 앞으로는 이란하고 미국하고 뭐 수교도 할 수 있고, 그죠? 그렇죠. 그리고 이란이 이제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도움도 물론 줄 수도 있는 부분도 있고 받을 수 물론이죠. 있는 부분도 있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뭐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란이 이제 얻을 수 있는 혜택이 많이 크죠. 물론. 근데 역으로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지금 중동에서 이란과 각을 세우면서 미국이 갖는 체력 소모가 엄청나거든요. 더군다나 최근에 그 IS라든가 이런 기타 중동 문제에 있어서 이란의 도움이 미국 입장에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이게 간단하게 보면은 미국 입장에서 좋을 수도 있는데 이게 또 좀 복잡한 게요. 사우디아라비아하고의 관계를 생각을 안 해볼 수가 없는데 예. 사우디아라비아는 아랍 국가죠. 그리고 저 이슬람교에서도 이제 순위파고, 근데 이란은 아랍이 아니죠. 엄밀히 말하면 페르시아 민족이고 예. 종교적으로도 시아파입니다. 그러니까 그 중동 지역의 맹주가 지금까지는 사우디아라비아 그러니까 이란이 국제사회에 나오지를 않았기 때문에 사우디아라비아가 이제 맹주 역할을 해오고
미국의 소위 그 좀 비유적 표현으로 조광지처 역할을 해왔는데 예. 갑자기 난데없이 이란이 이제 국제사회에 등장을 하게 된다면은 사우디아라비아의 과의 그 관계 이걸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죠.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그 예멘 내란 사태만 하더라도 그렇죠. 이게 사실 우리가 보기에 우리하고는 좀 멀어 보이지만 중동에서는 이렇게 그 중동 국가들이 하나로 이렇게 아랍 국가들이 좀 모여본 적이 없거든요. 이게 이제 이란에 대한 위기의식. 왜냐하면 이란의 그 지원을 받고 있다. 이 반군 예멘 반군이 예. 그렇게 생각이 하고 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위기의식의 발로가 아닌가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 핵 문제 하면은 이제 이란식 해법이라는 게 이제 또 네. 하나 등장할 겁니다. 예. 우크라이나식 해법, 리비아식 해법, 이제는 이란식 해법까지 나올 것 같은데 이렇게 무슨 식 해법 이것이 우리한 관심을 끌 수밖에 없는 게 우리 북한 핵 문제가 지금 걸려 있기 때문인데요. 맞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참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제 기대를 걸어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미국의 그 다자주의 그러니까 이번에도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제사회 6나라가 이제 같이 그 이란하고 이제 어떤 그 타결을 본 건데 그렇게 따지면 우리도 이제 6자회담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뭐 기대를 그리고 이 6자회담에서 일본을 제외하고는 나머지가 전부 이번 회담에 참여한 나라들이고 그렇다면은 기대를 걸어볼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할 수 있는데 사실 많이 다르죠. 그 이란하고. 북한도 아니죠. 미국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북한은 다르다. 네. 그죠? 많이 네.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뭐가 다르냐? 그러니까 일단 그 북한은 사실상 그 뭐라고 할까요? 정권이 계속 유지되는 나라 아닙니까? 왕조 국가죠. 뭐. 왕조국가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는 네. 뭐 급할 게 없죠. 거의 북한이. 하여간 반면에 오바마 정부는 지금 한 반이 지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조급할 수 있는 거죠. 오바마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차원에서 북한이 느긋할 수 있다. 그리고 또 북한이 이미 핵실험을 했죠. 그 이란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주장하기를 우리는 핵 무기가 아니다. 우리는 상업적 용도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었던 반면에 북한은 이미 자신들이 핵 보유국가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핵 확산 금지 조약에서도 탈퇴를 했고요. 굉장히 많이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사실 이번 이스라엘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은 이란의 경우에 과거 이제 북한에서도 실패하지 않았느냐 이런 걸로 이제 비난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 것처럼 지금 북한이 이미 미국 입장에서 핵 협상에서 실패한 그런 어떤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굉장히 좀 현재로서는 비관적인 그 전망이 많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제 이란은 핵실험 안 했고 북한은 했다. 근데 사실 고농축 우라늄 같은 경우에는 핵실험이 필요 없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북한은 이제 플루토늄부터 시작을 했기 그렇죠. 때문에 네. 핵실험을 한 거고 그런데 어쨌든 국제 협상이라든지 우리 사람들 간의 관계에서든지 급하면 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조급하면 결국은 북한에게 유리한 상황을 만들어줄 수 있다. 이런 걸 조심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바마 행정부가 사실은 굉장히 그 좀 표현이 좀 과한가요? 업적 쌓기. 아니요. 모든 우리나라는 그것도 주특기 아닙니까? 각 정권마다. 네네. 예. 그러니까 이게 그 자칫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조급하게 볼 수가 있다면 예. 그러면은 북한한테 굉장히 유리하게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제 참 조심해야 될 것 같고. 자, 또 다른 현안 좀 짚어보죠. 5월 7일이니까 오늘이 며칠이죠? 8일이죠. 오늘이 8일. 그 한 달 남았네요. 그렇죠. 영국에서 총선 열리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뭐 영국 굉장히 역사가 깊죠. 올해가 의회 출범 750주년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의미가 있는 선거다 볼 수가 있는데 몇 가지 관전 포인트 2가지만 꼽아볼까요? 일단 네. 보수당이냐 아니면은 노동당이냐 이게 이제 하나 봐야 될 거고 두 번째로 봐야 된다면은 그 동안에 영국이 사실 거의 양당 체제 아니었습니까? 예. 이번에 처음으로 다당 구조가 심어지지 않을까? 나는 거의 바람을 갖는 거죠. 네, 근데 거의 그렇게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요? 지금 그 결과를 예. 보면요. 예. 그래서 지금 양당 지지율 차이가 그러니까 예. 보수당하고 노동당 차이가 1% 포인트밖에 안 나거든요. 예. 둘이 계속 지금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는데 물론 총리 개인적인 선호로 보자면은 보수당의 캐머런 현 총리가 단연 앞서고 있고요.
그 밀리밴드죠. 그러니까 노동당 당수. 이 사람은 굉장히 학자 스타일로 보이고 정치가 스타일로 좀 잘 안 보입니다. 실제 아버지가 60년대 영국의 대표적인 막스주의 학자였었고요. 그 둘이 굉장히 성향이 다른데 그런데 이제 정당 지지도로 보자면은 사실 그 이번에는 노동당이 굉장히 앞설 수밖에 없는 왜냐하면은 경제적으로 지금 그 GDP 성적과 무관하게 1인당 실질 가처분 소득이 굉장히 나빠져 있거든요. 저 영국 국민들이요. 게다가 그 캐머런 총리 집권 이후에 대학 등록금이 2010년 이후에 3배 가까이 뛰었다는 그리고 이제 고용주 마음대로 근무 시간을 해고할 수 있는 소위 그 제로 아워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이 노동 계약 이게 지금 점점 확대되고 있는 마당에서 노동당이 인기를 끌 수밖에 없는 구도가 있는데 그런 구도인데 한 가지 이제 변수가 바로 그 스코틀랜드 변수인 거죠. 근데 다당제 아까 말씀하셨는데 네. 그러면은 보수 노동 말고 다른 정당이 이제 치고 올라온다.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 좀 글로컬 문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 이게 뭐냐 글로벌이냐 네. 로컬이냐. 왜냐하면 이제 유럽 사람들의 이제 모든 그 고민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 같은데 글로벌화 좋은데 이제 너무 불안한 거죠. 이게 영국이 과연 남아나겠느냐 이런 불안감 속에서 파고든 그 정당들이 극우파 정당이라든가 이런. 근데 지금 영국에서 지금 다시 극우파 극좌 두 가지 극한 정당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그렇죠. 그러니까는 그 영국 독립당이 그 극우파 정당인데요. 이 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공약이 그 유로에서 탈퇴하겠다. 유로가 아니죠. 그 EU에서 탈퇴하겠다. 이걸 공약으로 내걸고 있는데 상당히 지금 먹히고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캐머런 총리도 그 국민들한테 한번 묻겠다 이렇게까지 지금 전향적인 자세로 나오고 있는 데다가 반대로 또 이 아까 노동당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노동당 강세 지역이 스코틀랜드 지역이거든요. 근데 스코틀랜드가 작년에 독립 투표를 거의 독립 직전까지 가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스코틀랜드 독립당 같은 경우에 굉장히 지금 그쪽에서 표심이 그쪽으로 쏠리고 있거든요. 그 노동당 입장에서 그쪽 표를 다 지금 잃게 생긴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4당이 나오죠. 여기다가 녹색당이 또 이렇게 몇 석을 얻을 것 같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는 지금 한 6개 정도가 정당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그런데 이제 지금 우리가요 가장 위험한 이게 의원 내각제 우리가 대통령제라고 얘기한다면 입법, 사법, 행정 상권이 분립이 돼서 견제와 균형을 하는 게 대통령제죠. 그런데 의원 내각제 같은 경우에는 입법부에서 다수당을 차지하는 것 그 정당이 결국 행정부도 꾸리기 때문에 권력 분립이 아니라 권력 융합이 일어납니다. 입법부하고 행정부에. 그런데 물론 수상인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융합에 있어서 일어날지 모르는 독재의 가능성은 굉장히 떨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당제 하에서 의원 내각제를 하는 것이 상당히 위험하다라는 시각은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영국 같은 경우에 보수 노동이 딱 양당제 전통이 굉장히 강한 나라인데 여기에서 의원 내각제를 해서 그래서 이제 좀 걱정이 되고 우려 섞인 시선으로 보낸 적도 있는데 어쨌든 그거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유럽의 대륙식으로 이제 가고 있는 거죠. 영국도. 그러니까 다당제로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근데 그게 쉽게 변하진 않을 텐데. 그러겠죠. 아무래도 이번에도 보면은 거의 31% 이렇게 노동당하고 보수당이 나눠 가지고요. 나머지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시작이 된다는 그런 의미이지 정말 그 제3세 정당들이 그 정도 표를 얻는다는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그 사실 우리나라도 양당제적 성격이 강하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정의당도 있고 그렇지만은 근데 우리나라도 이렇게 보면 굉장히 이게 정치 문화하고 연관된 문제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 여러 정당들이 등장하기가 힘든 어렵죠. 토양 구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돼요. 근데 아까 스코틀랜드 독립 문제 잠깐 말씀하셨는데 그거 아직도 그게 이슈가 되는 모양이죠? 그렇습니다. 원래 스코틀랜드 그러니까 그 이슈를 선점하고 있는 것이 스코틀랜드 독립당인데 이 정당의 지지율이 그리 높지는 않았었거든요, 사실. 근데 작년에 이 정당이 거의 독립 직전까지 가지 않았습니까? 표 차가. 그렇게 이제 이슈화에 성공을 하면서 그러니까 노동당 입장에서도
그쪽 스코틀랜드에 가가지고 왜냐하면 만약에 스코틀랜드가 독립을 하게 된다면 노동당 거의 자멸하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쪽 표심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네. 그런 마당에서 이제 노동당도 그쪽 목소리를 이제 들을 수밖에 없고. 지금 그러니까 그 영국에서 거의 가장 큰 이슈가 그쪽으로 다 흘렀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정당이 그러니까 특히 스코틀랜드 의회에서는 뭐 거의 여기가 압도적으로 앞서고 있고, 그러니까 스코틀랜드 독립당이 압도적으로 앞서고 있고요. 그런 상태에서 이제 그 영국 전체 의회에서도 결국 굉장히 큰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이슈를 선점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영국 총선이라는 것이 결국 따지고 본다면 정권 교체가 되느냐 마느냐 하는 그렇죠. 얘기를 하는 건데 네. 자, 이 부분도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르몽드 디플로마티크의 임상훈 편집위원이었습니다. 희망은 빛나는 미래죠. 희망은 내일의 성공. 희망은 활기찬 노후지. 희망은 저 기은샘과 함께 희망을 노래해요. 희망을 키우는 평생은행 IBK 기업은행. 예,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저희가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날씨가 앞서 제가 방송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결코 따뜻한 날씨가 아닙니다. 여러분 아직 밖으로 나가시기 전이라면 여러분 조금 좀 따뜻하게 입으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봄은 왔습니다. 이 봄 여러분 그래도 나름대로 봄을 만끽할 수 있는 시간도 오늘 하루 가질 수 있는 그런 여유로운 하루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순서는 여기서 모두 줄이고요. 전 내일 아침 7시 15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